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5대가 오늘 오전 우리 측 방공식별구역과 영공을 동시에 침범했습니다. 군은 전투기 18대를 출격시켜 수백 발의 경고 사격을 했는데 우리 전투기가 다른 나라 전투기에 경고 사격을 한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러시아 측에 되풀이될 경우 훨씬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러시아는 중립수역 상공을 비행했다며 침범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국방부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군을 파병하는 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온 걸로 확인됐습니다. 파병 부대로는 이미 아덴만에 나가 있는 청해 부대가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 WTO 일반 이사회에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가 정식 의제로 올라갑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조치가 세계 무역 질서를 흔드는 심각한 협정 위반 행위란 사실을 집중적으로 부각할 계획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여상규 의원이 자신의 비상장 기업을 통해 부동산을 개발하다가 관련 법규를 어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잠시 후 뉴스룸에선 국회의원 4명 가운데 1명꼴로 가지고 있는 비상장 주식의 실태를 전해드립니다. 국가 차원에서 만든 첨단 산업단지나 물류단지에서 땅꺼짐 현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심한 곳은 지진이 난 것처럼 1m 넘게 땅이 솟거나 주저앉아서 부실하게 공사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서인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열대야는 내일까지 계속되겠고 모레는 올해 마지막 장맛비가 내립니다. 한국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 중 하나인 일본 오사카입니다. 최근 한일 갈등이 이어지면서 이곳 상인들은 그 영향을 체감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소도시들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오늘 밀착 카메라는 이 불매운동 이후 일본 현지 상황을 확인해봤습니다. 기름 없이 달리는 일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인근의 우리 영공을 침범해서 우리 공군 전투기 18대가 출격하는 일이 오늘 벌어졌습니다. 러시아 군용기는 모두 7분 동안 우리 영공에 머물렀는데 공군 전투기는 수백 발의 경고 사격을 했습니다. 우리 전투기가 출격해서 다른 나라 군용기에 경고 사격을 한 것은 한국전쟁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조금 앞선 시각에 러시아와 중국 폭격기 4대가 카디즈, 즉 우리 측 방공식별구역에 무단으로 들어왔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공군기가 마치 연합훈련을 하듯 편대 비행을 한 것 역시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 와중에 일본은 독도가 자기들의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남해 영공에서 왜 한국군이 경고 사격을 했느냐고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긴박했던 오늘 상황, 정재윤 기자와 김소현 기자입니다. 오전 6시 44분. 중국 군용기 2대가 이어도 북서쪽에서 카디즈, 우리 측 방공식별구역으로 진입합니다. 30분 뒤인 오전 7시 14분, 카디즈를 빠져나가 자디즈, 일본 측 방공식별구역의 대마도 남쪽을 비행합니다. 다시 30여 분 뒤인 오전 7시 49분, 중국 군용기는 카디즈에 재진입했다가 8시 20분에 빠져나갑니다. 오전 8시 33분, 중국 군용기가 러시아 군용기 2대와 카디즈 북쪽 외곽에서 합류합니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총 4대는 앞뒤로 편대 비행을 하다 오전 8시 40분에 카디즈에 함께 들어옵니다. 레이더에 군용기가 잡히자 우리 공군은 KF-16과 F-15K 등 전투기를 출격시켰습니다. 순차적으로 모두 18대가 떴습니다. 공군 중앙방공통제소는 카디즈에 무단 진입한 군용기에 대해 지속적으로 무선 경고 방송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오전 9시 1분, 러시아 조기경보기 한 대가 또 카디즈로 들어옵니다. 오전 9시 4분, 앞서 들어와 있던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4대는 울릉도 남방에서 카디즈를 빠져나갑니다. 5분 뒤, 카디즈에 들어와 있던 러시아 조기경보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합니다. 경계 비행 중이던 우리 측 전투기가 러시아 조기경보기에 대해 플레어 10여 발과 기총 80여 발을 경고 사격합니다. 플레어란 적의 미사일을 피하기 위한 섬광탄인데 이번 같은 경우 위협용으로 사용됐습니다.
경보 사격이 시작되자 9시 12분에 카디즈를 빠져나갔던 러시아 조기 경보기는 9시 33분부터 다시 독도 영공을 침범합니다. 이때 우리 측 전투기가 다시 플레어 10발과 기총 280여 발을 경보 사격했습니다.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경보기는 4분간 머무르다 다시 나갑니다. 9시 37분 독도 영공을 벗어나 북쪽으로 비행하다 오전 9시 56분 카디즈를 빠져나갔습니다. 합참은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동시에 카디즈에 진입한 것도 우리 전투기가 다른 나라 군용기에 사격을 한 것도 한국전쟁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국방부는 오늘 오후 중국과 러시아 무관을 불러 엄중히 항의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이 자리에서 러시아 무관은 중국과 러시아의 통상적인 연합훈련이라며 영공을 침범할 의도는 없었고 러시아 국방부가 조사 중이라 했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러시아도 공식 입장과는 달리 영공 침범을 사실상 인정한 겁니다. 우리 국방부도 조사에 협조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우리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한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 4대는 전략폭격기입니다. 러시아의 Tu-95 2대와 중국의 H-6 2대로 모두 핵무기를 실을 수 있습니다. 정찰기로도 많이 쓰는데 이번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분석이 필요합니다. 합참 관계자는 이들 군용기가 앞뒤로 약 3에서 5km 정도 거리를 두고 따라갔다고 밝혔습니다. 독도 영공을 침범한 건 러시아의 조기 경보 통제기 A-50입니다. 무장은 하지 않는 기종으로 통신을 지원해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서로 만나는 걸 도왔을 걸로 보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동해상에서 연합훈련을 한 건 이례적입니다. 일각에선 다음 달 초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군은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국방부 당국자는 동북아 상황이 복합적이라 다양한 추정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올해만 중국은 25번, 러시아는 13번 우리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동해까지 작전 지역을 확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미일 군사협력의 대응적 성격을 띠는 걸로 분석됩니다. 외교부도 중국 대사와 러시아 대사 대리를 불러 엄중히 항의했습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JTBC 특파원이 침범이란 표현을 쓰자 알레르기적 반응부터 보였습니다. 러시아는 공식적으로는 아예 영공 침범은 없었다고 잡아댔습니다. 곧 전해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베이징 신경진 특파원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JTBC가 동해 방공식별구를 침범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침범이란 용어를 문제 삼았습니다. 你刚才用了侵犯这个词儿，中韩两国呢是友好的邻邦，我觉得侵犯这类的词最好呢要慎用，因为情况还不太清楚。 화 대변인은 방공식별구는 영공이 아니라며 국제법에 비행의 자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경고 목적이냐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국방부에 알아보라고만 했습니다. 한중일 세 나라의 방공식별구가 겹치는 서해 남부 영공에서 중국은 지난 한 해 100여 차례 이상 넘어왔습니다. 한편 러시아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 한국 전투기가 전문적이지 못한 비행으로 항로를 침범해 위험에 빠뜨렸다며 영공 침범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 동해안 영공 침범에 입을 맞춘 듯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8월 한미연합훈련을 앞두고 압박 강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신경진입니다. 예, 국방부 취재 기자와 긴박했던 오늘 상황을 구체적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김선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우선 러시아가 영공 침범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군이 뭐 잘못 알고 출동했을 가능성 이건 없습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 적 항공기 식별이라는 것은 지상과 바다 위에 있는 레이더를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일본 역시 우리와 같은 결론을 냈는데요. 보시면 오른쪽이 일본 방위성이 낸 자료입니다. 우리 공군이 파악한 항적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예, 영공 침범이라는 건 이제 말 그대로 남의 나라의 군이 무단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이럴 때는 대개 어떻게 대응하게 돼 있습니까?
네, 공군 작전사령부 전술 조치에 나와 있는데요. 이 매뉴얼에 따르면 먼저 경고 방송부터 합니다. 이 지금 카디즈 또는 영공을 침범했으니 나가라고 알리는 겁니다. 네, 그 다음은 이 차단 비행인데요. 상대 항공기의 진행 방향을 가로질러서 진로를 방해하는 겁니다. 예. 그래도 물러가지 않으면 플레어라는 섬광탄을 투하합니다. 오늘 공군은 1차와 2차 영공 침범 때 각각 15발, 10발을 투하했습니다. 이 마지막이 경고 사격 단계입니다. 이 전투기에 달린 기관총으로 적의 항공기 1km 정도 앞을 쏘는 겁니다. 공군은 1차에 80여 발, 2차에 280여 발, 총 360발 넘게 쐈습니다. 예. 자, 이제 러시아와 중국 항공기였는데 경고 방송할 때 언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군 당국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각각 중국어와 러시아어로 영어와 번갈아 가면서 방송을 한다고 합니다. 예. 우리 군은 일본어도 가능하다고 하고요. 그렇군요. 이 공군 중앙방공 통제소에 있는 항공통제사가 비상 주파수를 통해서 직접 전달한다고 합니다. 예. 자, 오늘 사실상 마지막 조치인 경고 사격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 전쟁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이례적인 상황이었던 만큼 공군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했던 것인데요. 예. 이 경고 사격이라는 것은 상대가 느끼는 위협도 매우 크다고 합니다. 이 전투기 조종사 출신에게 그 위력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한 발의 어떤 위력이 슈루탄 하나 정도의 효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요 부분에 맞으면 폭파가 될 수도 있죠. 맞으면 터져서 폭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 공군의 대응은 적절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일부에서는 무슨 얘기도 나오냐면 경고 사격만 할 일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 경고 사격을 넘어서 실제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실제 사격까지 가는 것인지 기준이 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실제 사격은 우리나라를 공격할 의도가 명확하게 인식돼야 합니다. 제가 또 다른 전투기 조종사 출신에게 물어봤는데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전투기들은 무장을 달고 우리 영공 쪽으로 급기동을 해서 돌아온다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급강화를 한다. 폭탄을 쏘고 가거나 아니면 낙하산을 드롭하고 가거나 이런 건 적대 행위가 명확하잖아요. 예. 네, 실제 사격은 곧 격추를 시키는 건데요. 그런 경우는 순간적이지만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 합참도 비행 고도가 일정 수준으로 유지된 만큼 경고 사격까지만 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같은 일이 일어나면 강력 조치하겠다. 그거는 실제 사격도 염두에 둔 발언인 것 같은데 군의 대응 계획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군 당국은 우선 이같이 이례적인 일이 발생한 원인부터 분석하겠다고 했습니다. 만약 또 오늘처럼 같은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최고 수준의 대응을 하겠다고도 밝혔는데요. 예. 이 카디즈에 접근하기만 하더라도 민감하게 대응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선미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사태 이후에 일본 정부가 항의를 하면서 끼어들었습니다. 독도는 일본 영토인데 왜 남의 영공에서 한국군이 경고 사격을 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러시아에도 항의했습니다. 윤서령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 항공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하자 일본 자위대 소속 전투기도 긴급 출동했습니다. 자신들의 영토인 독도 상공을 한국과 러시아가 침범했다는 겁니다. 일본 정부는 주일 대사관과 우리 외교부에도 강하게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軍用機が警告射撃を実施したことについて竹島の領域に関する我が国の立場に照らして到底受けられず極めて遺憾であり 허가 없이 우리나라 영공에 들어온 러시아 군용기에 대응하기 위해 출동한 우리 군이 일본 영공을 침범했다는 억지 논리를 편 겁니다. 일본은 러시아 정부에도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찬가지로 독도는 일본의 영토이며 영공 침범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예, 윤서령 특파원 방금 보도해드렸는데 도쿄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기 군용기가 들어오면서 우리 군이 비상에 걸린 건데 난데없이 일본이 우리 정부에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기자회견에서 러시아 군용기가 영해를 침범했는데 왜 한국 측에 항의를 했느냐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고노 회상이 답변을 했는데요.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에 대해서 우리나라, 즉 일본이 대응을 해야 하는 건데 한국이 조치를 취한 것은 일본 정부 입장과 상충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일본의 억지 주장을 근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선뜻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인데요.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독도 위에 이 상공은 일본의 영토인데 왜 한국이 넘어와서 사격을 했느냐라는 이런 주장입니다. 그런데 일본 주장에 따르면 러시아 군용기가 자기들 영토에 넘어온, 그러니까 영토를 넘어온, 그러니까 주권 침해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일본이 제때 대응을 하지 못했다. 즉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는 점을 사실상 시인한 겁니다. 예. 그러면 왜 일본 전투기가 출격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까 리포트에서. 출격을 언제 어디까지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것과 관련해서는 일본 정부에서 정확한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자료가 합참에 해당하는 이 통합망료 간부에서 제공한 자료인데요. 여기에는 이 전투기를 긴급 출격시켰다라고 대응을 했다라고 되어는 있습니다만 실제로 몇 대를 또 몇 시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출격시켰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예. 밝히지 않는다는 것은 실제로 출격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아무튼 일본은 출격을 시켰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다만 그것이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출격이 근접거리까지 출격을 했다면 독도 상공까지 왔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런 얘기는 지금 전혀 우리 군에서도 나오고 있지 않아서 아무튼 여러 가지 좀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 또 그 일본이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내놓은 것도 좀 늦게 내놨죠. 공식 입장도. 네,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의 첫 공식 입장이 나온 것이 오후 4시 스가 관방장관의 브리핑에서입니다. 우리 정부가 이 언론에 러시아 군용기의 영해 침범 사실을 알린 것이 오전 11시니까 우리 정부에 비해서 5시간쯤 늦은 셈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일본 방위상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요즘 뭐 얘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소미아라는 것, 여기에 대해서 처음으로 입장을 내놨네요. 네, 다음 달 말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에 대해서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이 파기를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청와대가 상황에 따라서 재검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 뒤에 일본 정부에서 나온 첫 반응입니다. 지역의 평화와 안정, 또 안전 보장에 있어서 미일, 한미일의 연계는 상당히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예.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할 때는 안전 보장상 한국을 믿을 수 없다라고 했고 군사정보보호협정을 계속 유지하자고 하는 거는 이게 분명히 모순입니다.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일본이 이 군사정보보호협정에 연장을 하고 싶어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휴민트, 즉 이 인적 정보를 한국을 통해서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과 관련한 세밀한 정보는 일본이 갖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일본 측은 이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이 전략 물자가 북한 등으로 흘러가서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결국 군사정보보호협정 카드가 나오면서 일본은 한국을 신뢰할 수는 없지만 한국을 통해서 계속해서 정보 교류는 하고 싶다라는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내놓게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쿄에서 윤서령 특파원이었습니다. 곧바로 청와대를 좀 연결하겠습니다. 청와대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심수미 기자가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러시아가 영공을 침범한 데 대해서 청와대는 우선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네, 청와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김육은 안보실 1차장이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상황을 관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의용 실장은 러시아 연방안보회의 파트루셰프 서기에게 이런 행위가 되풀이될 경우 훨씬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될 거라면서 이 항의 메시지도 전달했습니다. 예. 자, 앞서 전해드렸는데 지금 러시아 무관은 고의적으로 침범한 것은 아니다. 이거 이제 뒤집어 얘기하면 사실상 침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데요. 러시아의 공식 입장은 이것과는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침범한 적이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다를까요?
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 러시아 국방부가 성명을 내고 부인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만 러시아 정부 차원의 사태 파악이 제대로 끝나지 않은 만큼 그것을 최종 입장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청와대 관계자 역시 러시아 측에서도 조종사 실수인지 또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파악할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할 대목은 이 러시아는 카디즈를 정식 영공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러시아의 최종 입장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 러시아하고 중국이 우리나라 동해상공에서 합동 훈련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훈련의 배경은 뭡니까 그러면? 네, 올해는 중국과 러시아의 수교 70주년입니다. 특히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이 중국은 러시아와의 경제, 안보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앞서 올해 4월 말부터 엿새 동안은 중국 산둥성 해상과 상공에서 두 나라가 합동 군사훈련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때에도 러시아의 대잠 초계기 2대가 제주도 쪽 카디즈를 침범해서 우리 전투기가 출격한 바 있습니다. 예. 청와대 관계자는 중러 양국이 연합훈련으로 이 군사 협력을 과시한 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이 볼턴 미국 안보보좌관의 한일 방문에 맞춰 연합훈련을 실시한 만큼 미국 견제 의미도 숨어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전해드린 것처럼 이 와중에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우리 정부에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청와대 입장도 나왔습니까? 네, 오후 늦게 외교부를 통해서 짤막한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외교 채널을 통해 들어온 일본 측의 항의를 일축했다라는 겁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또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인 만큼 얼토당토하는 일본 측 주장을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와대에서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보좌관이 오늘 한국을 찾았습니다. 내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우리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는데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도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의 취재 결과 우리 군은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긴장감이 높아진 지난달부터 이미 이 지역에 대한 파병 계획을 검토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는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을 호르무즈 해협으로 바꾸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청해부대는 지금 아덴만에 나가 있죠. 김태영 신진 기자가 보도해드리겠습니다. 국방부가 지난달부터 파병을 검토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6월에 대형 유조선이 공격받는 등 호르무즈 해협의 위협이 증가하면서 정책적, 군사적 대안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그때부터 자체적으로 파병을 검토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요청이 있을 거란 관측이 나오기 전부터 이미 선제적으로 파병의 필요성과 방식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던 겁니다. 구체적인 파병 시행 방안까지 논의했습니다. 현재로선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작전 중인 청해부대를 이동 배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회의 동의를 얻은 청해부대의 경우 추가 파병을 위한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공전 중인 국회 상황까지 고려한 조치로 보입니다. 군 관계자는 파병 동의서를 보면 유사시 우리 국민의 보호 활동을 위해 작전 지역을 바꿀 수 있다며 지역을 바꾸는 건 국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다음 달 중순엔 청해부대에 나가 있는 대조영함과 교대를 위해 4,400톤급 한국형 구축함 강감찬함이 한국을 출발합니다. 이때 파병 목적에 맞게 무기 체계 등을 갖추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다만 아덴만에서 호르무즈 해협까지 이동에만 사나흘이 걸려 청해부대의 작전 구역을 넓히는 대신 별도의 함정을 추가로 파병하는 방안도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북쪽으로 이란, 남쪽으로는 아랍에미리트와 오만과 맞닿아 있는 50km 정도 너비의 좁은 바닷길입니다. 세계 원유 운송량의 3분의 1이 이 해협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과 이란 사이의 갈등이 커지면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5월 미국이 이란의 위협에 대응하겠다며 중동에 항모 전단과 폭격기를 보낸 뒤 무력 충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형 유조선이 연이어 공격을 당했고 미국과 이란은 서로의 무인 정찰기를 격추시켰습니다. This is the latest of many provocative and hostile actions by Iran against vessels operating in international waters. 우리 정부가 예의주시하는 이유는 한미 동맹 관계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 해운회사가 운영하는 유조선 가운데 상당수도 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알려주는 사이트입니다.
좁은 해협을 수많은 배들이 쉴 새 없이 지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입하는 원유의 70%가량이 이곳을 통과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우리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선제적으로 검토하는 배경입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해외 파병이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과 내일 논의를 하게 될 텐데 실제 파병을 결정할지는 현재까지 50대 50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파병을 하게 될 경우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미국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JTBC 신진입니다. 네, 일본의 수출 규제를 놓고 한국과 일본이 세계무역기구 WTO 이사회에서 맞붙습니다. 이르면 오늘 밤에 정식 안건으로 올라올 예정입니다. 우리 대표단으론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당시 극적인 역전승을 이끌어냈던 주역들이 나섰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는 WTO 이사회에서 다룰 전체 14건 의제 가운데 11번째로 올라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세계 164개 회원국을 상대로 치열한 논리 대결을 펼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측은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을 승리로 이끈 산업통상자원부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대표로 나섭니다. 일본은 야마가미 신고 외무성 경제국장을 보냈습니다. 우리 정부는 수출 규제가 자유무역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일본의 철회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일본은 국제협약에 따른 조치로 경제보복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 것으로 보입니다. WTO 일반이사회는 회원국들의 정례 모임으로 이번 사안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에 부당함을 알리고 WTO에 제소하기 전 명분을 쌓는 기회로도 활용한다는 입장입니다. WTO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일반이사회에서 일본 수입 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공론화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빼겠다는 방침에 반대하는 정식 의견서를 오늘 밤 일본 측에 보낼 예정입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일본 정부는 국제 여론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어젠 다른 나라 대사관 직원들을 불러서 이번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일본 측의 논리를 설명했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어제 도쿄에 주재하는 각국 외교관들을 불러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일본 측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당사자인 한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 대사관 직원 20여 명이 참석한 설명회는 약 1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경산성은 이번 수출 규제 조치가 일본 내 수출 관리 체제의 재검토, 즉 국내 제도 운용 문제란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가 아니라는 걸 호소하기 위한 겁니다. 최근 블룸버그 통신이나 더 이코노미스트 등이 일본의 조치를 신랄하게 비판해왔습니다. 이처럼 국제 여론에서 일본 측 주장이 약세를 보이자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세코경제산업상은 국내 미디어뿐 아니라 특히 해외 미디어에도 정중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산성은 조만간 외신을 상대로 한 영어 설명회 개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일본은 수출 규제 명분으로 안보 그리고 전략물자 관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WTO 협정도 예외를 인정하니까 국제법을 위반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일본은 다른 나라의 분쟁에선 이런 안보 예외를 남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수출 제한의 안보 예외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 과거 일본이 WTO에 낸 회원국 의견서입니다. 2014년 러시아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출 통제에 나서자 우크라이나가 WTO에 제소합니다. 이에 일본이 안보가 이유라도 수출 규제를 무제한적으로 할 순 없고 극도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힌 겁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에 들어간 지금과는 전혀 다른 입장입니다. 안보를 이유로 규제를 확대하겠다면서도 명확한 근거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2003년에 한국을 백색 국가로 지정했을 때의 근거에 아무런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은 가트 10조 3항 위반입니다. 전략물자 통제라는 명분도 설득력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과거 이를 핑계로 수출을 늦추다 패소당하기도 했습니다. 1985년 유럽연합에 공급하던 반도체 물량을 돌려 미국에 먼저 수출하다 제소됐습니다. 일본은 당시에도 반도체가 전략물자인 만큼 예외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은 미쓰비시의 국내 상표권과 특허권 8억 원 상당에 대해서 매각 명령을 내려달라고 대전지방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미쓰비시가 징용 피해자 5명에게 1인당 1억 5천만 원을 주라고 했지만 미쓰비시 측은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을 신청한 건 일본제철과 후지코시에 이어 미쓰비시가 3번째입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일본 기업의 자산을 매각하는 조치를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번지고 있는 일본 여행 불매 운동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장담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주말부터 오늘까지 저희 취재진이 현지에서 확인한 건 달랐습니다. 지자체장까지 나서서 어렵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 도토리현에서 이선화 기자입니다. 일본 정부의 이런 주장은 현장에서 확인한 사실과 다릅니다. 한국인 관광객 비중이 높은 소도시의 경우 일본 여행 불매 운동의 영향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곳은 한국 사람들이 단체로 많이 찾는 곳 중 하나인 도토리현의 가이키 온천 마을인데요. 이 안쪽 상황은 어떤지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正直言いましては韓国の方っていうふうに集約すると少ないのは少ないですけど 관광 안내소의 설명도 같았습니다. 이번에는 좀 심한 것 같아요. 걱정을 했는데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다시 돌아오실 때까지 기다려야죠. 지역 경제를 관광객에 주로 의존하는 지자체는 중앙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韓国便っていうのは非常に大きなことになってるわけだけれども、今厳しい状況になってます。正直言って。 오사카에서도 불매 운동의 영향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人はちょっと政治の問題で結構減ってると思う。あれかもわかりませんね、それ。何ヶ月も経ってないですけど。 얼마 전까지 오사카의 외국인 관광객은 5명 중 1명이 한국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급격히 줄었습니다. 물론 제가 보고 들은 상황이 일본 전체의 상황을 대표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영향이 거의 없을 거라던 일본 정부의 예측은 틀린 게 분명해 보입니다. 불매 운동이 시작된 지 보름여 만에 관광지 곳곳에서 그 영향이 이미 감지되고 있습니다. JTBC 이선화입니다. 네, 저희 이선화 기자가 전해온 바로는 불매 운동의 여파로 항공편이 줄거나 아예 사라진 관광지도 있습니다. 잠시 후 밀착 카메라에서 더 자세하게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예, 바닥이 갈라지고 땅이 물결칩니다. 지진이 난 것이 아닙니다. 경남 김해의 한 산업단지에서 땅이 꺼지면서 생긴 일입니다. 기업들은 나라가 불량품을 팔았다면서 오늘 감사원에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해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먼저 배승주 기자입니다. 김해 골든우트 산업단지 내 한 공장입니다. 아스파트가 갈라져 내부가 혼이 드러나 단층이 생겼습니다. 마치 지진이 난 것 같은 모습인데요. 빗물을 흘려보내는 관도 끝으로 드러났는데 곳곳이 뒤틀리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수관이 끊겨버려가지고 지금 이제 이게 보시는 바와 같이 오물이 넘쳐버려서 지금 주변 땅이 최대 1m 넘게 꺼지면서 생긴 현상들입니다. 3억 원을 들여 보수 공사를 2차례나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엄청나네요. 이거 들어보니까. 근처 다른 공장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없던 계단이 만들어졌고 땅속에 파묻혀야 할 소화전이 솟아올랐습니다. 건물과 지면 사이에 벌어진 틈으로 소형 카메라를 넣어봤습니다. 건물과 땅 사이에 널따란 공간이 생겼습니다. 건물은 기둥에 의지한 채 위태롭게 떠 있습니다. 시골에서 볼 수 있는 원두막의 상태를 연상시키면 산업용 밸브를 만드는 한 공장은 바닥이 물결칩니다. 이런 곳에서 정밀 공정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수령이 안 맞게 되면은 정밀도에 있는 일을 하나도 할 수가 없어요. 기업들이 입주를 시작한 건 지난 2013년입니다. 경상남도가 지정한 땅에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산업단지를 조성해 분양했습니다. 그런데 입주 기업 117곳 가운데 96곳에서 땅끄짐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기업들이 보수 비용에 쓴 돈만 이미 80억 원에 이릅니다. 아주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을 들여 고쳐야 되는데 요즘 같은 경기에 또 지금도 계속 커지고 있으니까. 해당 부지는 한때 김해 평야 지역이었습니다. 낙동강 하류로 흘러들어온 부드러운 충족토가 쌓인 연약 지반입니다.
산당공은 이런 사실을 사전에 알려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고지 의무나 이런 것이 이제 충실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노예 계약서를 써서 불량 상품을 판매했다. 그것도 국가기관에서. 입주 기업들은 애초부터 공장 부지로 적합하지 않은 땅이었다며 오늘 감사원에 산당공에 대해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 땅이 내려앉아서 직원들이 비스듬히 걸어야 하는 공장도 있습니다. 워낙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시동도 안 건 무거운 지게차가 저절로 움직입니다. 이 정도면 불편을 넘어서 공포죠. 애초에 매립을 부실하게 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부산 신항 배후단지의 한 물류업체입니다. 평평했던 바닥이 경사지로 변했습니다. 30도가량 기울다 보니 똑바로 걷는 건 불가능합니다. 미끄러짐 방지용 끈끈이 테이프를 붙일 수밖에 없습니다. 5년 전부터 시작된 현상입니다. 이렇게 축구장 2개 크기의 창고 바닥이 1m 이상 내려앉았는데요. 땅이 계속 꺼지다 보니 쌓아둔 물류도 비스듬히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깡통이 빠른 속도로 구르고 중립기어를 둔 지게차까지 내려갑니다. 바깥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인근 보도블럭은 이리저리 뒤틀렸고요. 바로 옆 공장 벽체는 공중에 떠버렸습니다. 이 카메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길이 30m, 폭 1.5m의 큰 구멍만 보입니다. 이 단지에서 땅 꺼짐이 발생한 업체가 17곳에 이릅니다. 위험하고요. 그 유치를 하게 되면 현장 방문을 하거든요. 굉장히 마이너스죠. 부산 신항공사 당시 집안 치마 예측치 보고서입니다. 오부두의 경우 50년이 지나야 최대 82cm 내려앉을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5년간 1m였습니다. 매립을 부실하게 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공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었는지 구축업체들이 운영상에 문제는 없었는지 조사를 하는 거죠. 지난해에 기초공사를 강화하는 특별지침이 뒤늦게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기존 건물과 부지는 대상이 아닙니다. 기업들과 인근 주민들은 붕괴 사고마저 걱정하고 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술에 취해서 음식점과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승용차를 한 견인차 기사가 추격 끝에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에게 돌아온 것은 범칙금과 벌점이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하예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7일 경기 군포시의 한 도로입니다. 승용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역주행합니다. 50대 정모 씨가 몰던 차인데 음식점의 출입문을 들이받은 뒤 도망가는 모습이 블랙박스에 찍혔습니다. 이를 발견한 견인차 기사 손모 씨가 추격합니다. 이 차는 마가선 견인차를 들이받고 다시 도망갔고 10여 분의 추격 끝에 손 씨에게 붙잡혔습니다. 당시 정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092%였습니다. 정 씨는 도망가며 손 씨의 견인차와 2번, 지나가던 또 다른 승합차와 한 번의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만취 상태였던 정 씨는 군포시에서 이곳 의왕시까지 10km가량을 도주했습니다. 이후 이곳 사거리에서 중앙선을 넘어 우회전을 한 뒤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그런데 도주 차량을 멈춰 세운 손 씨에게 돌아온 건 범칙금과 벌점이었습니다. 붙잡는 과정에서 도주 차량을 뒤에서 받았기 때문입니다. 황당했죠, 저도 경찰분이랑 통화하면서 위치를 알려주면서 그렇게 하다가 사고가 난 건데. JTBC 취재 이후 경찰은 내부 심사위원회를 열어 손 씨에 대한 포상과 표창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예, 한 이종격 투기 선수가 후배 선수를 무차별적으로 때리는 영상을 저희 취재진이 입수했습니다. 이 선수는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인데 상습 폭행 혐의로 또다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횟집에서 두 남성이 말싸움을 합니다. 한 남성이 상대방의 어깨를 붙잡더니 주먹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얼굴을 맞은 상대방의 고개가 뒤로 젖혀집니다. 앞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이 말리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이 남성은 미국의 이종격 투기인 UFC에서 뛰었던 A씨입니다. 이 사건으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뺨 한 대 맞으라고 이제. 저는 진짜 너무 아팠죠. 저는 아픈 것도 기억도 안 나고 그냥 온몸이 피가 그냥 다 터져가지고 막 피 다 이렇게 쏟았는데. A씨는 지난 2017년 UFC 대회에서 1억 원을 받고 승부를 조작하려다 적발됐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에 폭행을 저지른 겁니다. 피해자는 A씨의 후배이자 이종격 투기 선수로 그동안 여러 번 맞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든다는 이유나
이제 뭐 그런 이유로 이제 글러브를 끼라고 그러더라고요. 강제로 올라가게 해서 거의 한 10분간 가드만 올리라고 그래가지고 계속 가격 당하고. 횟집에서 일어난 폭행 사건으로 A씨는 지난달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재 상습 폭행 혐의로 또 입건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A씨는 때린 건 사실이지만 상습적인 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진짜 가까운 은행에서 제가 때린 건 잘못한 건데 이거는 진짜 이야기를 똑바로 해야 돼요. 내가 때린 말했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게. 또 피해자와 사업 문제로 다툼이 있었고 합의금을 지나치게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어제 일본 오키나와에서 아시아나 여객기가 무단으로 활주로에 들어갔다가 문제가 됐죠. 그런데 얼마 전에는 인천공항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11일 대한항공 여객기가 관제탑 허가가 떨어지기도 전에 이륙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자칫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이 반복되자 국토부가 특별 점검에 나섰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지난 11일 오후 5시 40분 인천공항 활주로에 일본 나리타로 가는 대한항공 A330 여객기가 들어섭니다. 정상적이라면 이륙 전 관제탑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승인도 나기 전에 여객기가 갑자기 이륙합니다. 주변에 이륙이나 착륙하는 비행기가 있었다면 자칫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조종사들은 당시 기장이 관제사가 다른 비행기에 한 지시를 잘못 알아들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취항하는 항공사가 늘고 외국인 기장도 많아지면서 이런 일이 종종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걱정이에요. 호출보가 비슷한 경우도 많고 뭐 영어 발음상의 문제도 있고. 무단 이륙한 대한항공 여객기 기장은 이탈리아 출신이었습니다. 21일 일본에서 무단으로 활주로에 들어간 아시아나항공기 여객기 기장은 에콰도르 출신으로 알려졌습니다. 항공 당국도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국내 항공사 조종사와 관제사들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영우입니다. 환경부 공무원은 내부 자료를 기업에 넘겼고 기업은 독성시험 보고서를 숨겼습니다. 오늘 나온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 결과입니다. 그러나 다시 문제는 정부의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지원입니다. 듣고 나면 야박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안은주 씨의 경우입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청소년 대표와 국가대표를 했습니다. 은퇴 이후엔 지도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건강하던 안은주 씨는 갑자기 2010년 폐가 굳으면서 병원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한 세트를 뛰고 나니까 너무 숨이 차갖고 좀 몸이 약간 2kg 정도 불어갖고 그래서 숨이 찬 줄 알았죠, 맨 처음. 2015년 어렵게 폐를 이식받았지만 거부 반응으로 또다시 이식 수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 씨는 정부 지원금 성격의 돈을 못 받았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기업들이 낸 최소 비용만 지원받았습니다. 그마저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설레고 고맙다고 진짜 고맙대. 먼저 계산을 하는데 그것도 또 탁 빼는 거예요. 정부는 피해자를 총 4단계로 구분합니다. 이 중 1, 2단계만 정부가 피해를 인정하고 구제급여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이 1, 2단계 판정을 받는 것 매우 어렵습니다. 앞서 만난 안은주 씨 역시 3단계로 정부의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폐질 환자 5,435명 중 8.7%, 그리고 천식 환자 5,104명 중 6.3%만 정부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정부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살균제 제조사를 상대로 한 소송도 어렵습니다. 제가 살아보면 몇 년을 살겠어요. 없어져요. 없어지기를 나라에서 바라고 있는 거예요. JTBC 박상욱입니다. 네, 오늘 참 더웠습니다. 절기상 1년 중에 가장 덥다는 대서이기도 했죠. 밤에도 열대야로 잠 못 이루는 분들 많습니다. 특히 오늘 가장 더웠던 곳은 강원도 속초입니다. 속초를 잠깐 연결하죠. 조승현 기자, 지금 속초 해수욕장에 나가 있죠. 거기는 좀 시원합니까? 저도 조금 시원하길 기대하고 왔는데 생각 같진 않습니다. 이 바닷가 쪽에서 불어오는 끈적한 바람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도 도시보단 사정이 조금 나아서 이렇게 이 시간까지도 많은 시민들이 해안가에 나와서 더위를 쫓고 있습니다. 산책을 하기도 하고 또 바다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기도 하고 백사장에 자리를 펴고 앉아있기도 합니다. 이곳 속초 해수욕장은 강원도에선 처음으로 야간 개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보통 이런 해수욕장은 오후 6시까지 입욕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렇게
발을 담그는 정도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번 주말부터 보름 동안 밤 9시까지 3시간 정도 해수욕장 입욕을 더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네, 속초가 오늘 전국에서 가장 더웠다고 했는데 밤에는 좀 어떨까요? 기온이 떨어질까요? 네, 우선 낮 기온을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낮 속초의 최저 기온이 36.1도였습니다. 기상청의 공식 기록으로는 전국에서 가장 더웠고요. 그리고 강원 동해안의 다른 지역들도 대부분 35도 안팎까지 올랐습니다.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게 열대야인데 지금 낮에 올라간 기온이 밤에 떨어지질 않아서 많은 시민들이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조금 전 8시에 이곳 속초 지역의 기온을 확인해 보니까 27.7도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최저 기온인데도 28.9도를 기록했습니다. 역시 전국에서 가장 높았는데요. 이런 열대야가 오늘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물론 여름에 더운 거야 당연하겠지만 이렇게 전국적으로 후텁지근한 날씨가 계속 이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지금 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지금 남쪽에서부터 이 뜨겁고 습한 공기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동쪽으로 불어오는 바람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더 뜨겁고 더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바람에 낮에는 또 강한 햇빛까지 더해지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는 겁니다. 또 밤에는 짙은 구름이 끼어서 이 낮 동안에 쌓여있던 지표면의 열이 날아가는 걸 막아주고 있는데 이게 바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원인입니다. 강원 동해안을 비롯한 전국은 내일도 오늘과 비슷하게 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서울이 32도, 강릉 34도, 또 포항 35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30도를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열대야는 모레 아침까지 이어지겠는데 이번 더위는 모레 장맛비가 내리면서 잠시 물러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속초 해수욕장에서 조승현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고 노회찬 의원의 일주기입니다. 지난해 그날처럼 일주기 행사가 열린 오늘 창원도 무더웠습니다. 한 상인은 노 의원에게 시원한 냉커피 한 잔 대접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김필중 기자입니다. 노회찬 의원이 유세하던 곳에는 일주기 추모 사진전이 열렸습니다. 전 아직까지 사진이나 얼굴도 이렇게 반듯하게 바로 못 쳐다보겠어요. 그렇게 황망하게 가시니까. 더 획기적인 발언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조금 아쉬운 점은 지금 안 계시다는 거. 노 의원의 단골집은 물론이고 떡볶이를 우리 좋아하시더라고요. 노제 지낼 때 눈물 날 정도였어요. 스치듯 얼굴 한 번 봤다는 사람들도 망설이지 않고 그립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장날마다 와요. 그분이 시간을 내가 거짓말 할 줄 모르고 그런 게 너무 억울해가지고 세상 변한 것 같아요. 그립지. 그런 사람이 필요하지. 다양한 방식으로 노 의원을 얘기했습니다. 우리 노회찬 대표님은 꿈꾸는 현실주의자셨습니다. 노 의원이 마지막으로 찾았다는 식당에선 아직도 그를 기다린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너무 땀을 뻘뻘 흘리고 다니시니까 그랬어요. 보장 하나 없이. 아우 시원한 그냥 냉커피 한 잔 드시고 싶은데 아쉽죠. JTBC 김필주입니다.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설립 허가 취소를 막아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허가가 취소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생길 수 있다며 1심 판결 이후 한 달이 되는 시점까지 허가 취소 처분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 광주광역시 북구 우남동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건물 신축 현장에서 말뚝을 땅에 박는 중장비인 항타기가 넘어졌습니다. 항타기 일부가 전신주와 도로를 지나던 승용차를 덮쳐 운전자 35살 조모 씨와 항타기 기사 62살 임모 씨가 다쳤습니다. 경찰은 항타기가 말뚝을 받기 위해 움직이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8만 원인 일선 소방관의 화재 진압 수당을 18만 원으로 크게 올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소방관들이 매달 받는 화재 진압 수당은 지난 17년 동안 동결돼 왔습니다. 하지만 수당을 주는 각 지자체들은 예산이 부족해서 주지 못한 소방관들의 초과 근무 수당만 2천억 원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인천 강화도의 해안 순환도로를 잇는 북쪽 비무장지대 5.5km 구간이 개통됐습니다. 이와 함께 강화 동쪽 해안도로부터 25km의 자전거 길도 연결됐습니다.
이번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강화도 전체를 한 바퀴 돌 수 있는 순환도로 총 길이 84km 가운데 80% 정도가 연결됐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일본의 소도시들이 한국의 여행 안 가기 운동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시마네 현에선 한국을 오가는 항공편이 아예 중단됐습니다. 오늘 밀착 카메라 일본 현지에서 이선화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일본 혼슈 남서부에 있는 요나고 공항입니다. 소도시 여행이 인기를 끌면서 이곳을 통해서 도토리현으로 가려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 중 10명 중 6명 이상은 한국인이었다고 합니다. 공항 곳곳에 한글이 적혀 있지만 한국인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今月は 60% 超えぐらい、来月は今 50% ぐらいです。 인근 시마네 현은 한국을 오가는 항공편이 잠정 중단됐습니다. 수출 규제 때문에 국내 예약 취소도 생기고 새로운 여행자도 예약을 안 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행사에 요청이 들어와서 그래서 부득이하게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공항을 오가는 택시기사에게 한국인 관광객이 줄었는지 묻자 말을 아끼는 듯 하더니 이내 털어놓습니다. 鳥取ですか、鳥取。なんか知事も記者会見とかで減ってきて大変ですねみたいなこと言ってたんですけど。よくご存知ですね。実際減ってますね。 도토리현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화거리입니다. 한국인들이 많이 찾는 만큼 이렇게 한글로 관광 안내도도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불매운동 이후의 상황은 어떤지 상인들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ここ2週間ぐらいは外国人さん以前に比べるとちょっとは減ってるかもしれないですね。民間レベルではそこでまで嫌ったりということは身をもっては感じてはないんですよね。上のね政府同士のちょっと揉め事で。前はすごい多かったですもんね、韓国の方は。あんまり来られてない気がしますね、韓国の方は。あんまりないですかね。チャムチラミョンとかカンジャン、ソドム、デンジャンそういうのはちゃんとメニュー覚えましたけどね。 관광 안내소에서는 한국 상황에 대해 들었다면서 사실이 맞는지 되묻기도 합니다. 아까 좀 친구랑 이야기했는데 그냥 SNS로 그냥 일본에 여행을 갔다 올게요라고 하면 댓글을 같은 것으로 받는다. 역으로 지금부터 일본에 간다라고 하면 그런 거 있어요? 여름이면 우리나라 학생들로 붐볐을 거리도 한산합니다. 子供たちが交流するのよ、その姉妹都市で。夏休み間に向こうにね、子供たちが行ったりとか向こうから来たりとかっていう交流が。 당장 방문 일정을 취소한 곳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불매운동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국제교류 정세가 좋지 않아서 부모님들이나 아이들한테도 그게 마찬가지로 부담으로 작용되고 해서 취소를 한 겁니다. 인근 온천마을도 한국인의 발길이 많이 줄었습니다. 日韓関係の報道とかがあってからの、タイミング的にそれの影響もあると思ってらっしゃいます。そうですね。ただちょっとこの10日に関してはちょっと少なくはなっていくのは現状。ツアーシーズンになってきた場合、そういったお客さんの予定がなくなっているっていうことはやっぱり心配になります。 소도시만큼은 아니지만 오사카 역시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そうですね。一応この未来座の中でお店やってるんで、そこは結構心配ですね。ここ最近で言うたら、一件以来若干落ちてはいるのは確かかなっていうのはありますね。一件っていうと韓国側そう。 일본의 수출 규제로 시작된 한국과 일본 간의 외교 갈등이 이제는 일반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일상 속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이선아입니다. 예,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산과 무릉은 풍일청명하면 서로 바라볼 수 있다. 1454년에 완성된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날이 좋으면 맨눈으로 동쪽의 섬들을 바라볼 수 있다 했습니다. 우리 국토 최동단에 위치한 울릉도와 독도, 마치 형님과 아우같이 늘어선 두 섬은 하늘과 파도가 맑으면 서로 그 형체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보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억지 반론도 존재합니다. 일본 학계에서 독도 연구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진 가와카미 겐조는 자신의 저서에서 독도를 볼 수 있는 거리는 고작 59km 이내라고 했는데 그 말인즉슨 87.4km 떨어진 울릉도와 독도가 서로 보일 리가 없으니 세종실록 지리지의 기록 또한 허구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4년 11월 5일 우산과 무릉은 풍일청명하면 서로 바라볼 수 있다는 기록이 사진으로 증명됐습니다. 사진가의 앵글은 울릉에서 꼬박 3년을 기다리면서 그 순간을 담아냈고 붉은 아침 해가 뜨는 가장 한가운데 우리의 영토 독도는 또렷이 등장한 것입니다. 일본 영토에서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오늘 그들은 또다시 억지 주장을 꺼냈습니다. 우리 군이 우리의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군용기를 향해서 경고 사격을 한 것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해의 외롭지 않은 섬 독도는 한일 간 무역 분쟁의 와중에 또다시 그들의 무례한 입길에 오르내리게 됐죠. 물론 집요하고 매우 끈질긴 그들의 주장에 일일이 맞대응할 필요는 없을지도 모르나 오늘은 울릉도에서 직접 바라본 해 뜨는 독도의 이 모습과 함께 지난해 일본의 영토 담당상이 했다는 다소 흥미로운 발언을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립니다. 저쪽 방향에 일본 고유의 영토가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물론 독도가 보이지는 않았지만 독도와 제일 가까운 일본의 섬은 오키섬. 그 거리는 157.5km. 울릉도보다 2배쯤 멀리 있으니 보고 싶어도 못 봅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앞서 일부에서 전해드린 대로 오늘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인근 우리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그 직전에는 러시아와 중국 군용기 넉 대가 한국 방공식별구역, 즉 카디즈에 여러 차례 무단으로 진입을 했죠. 여러 가지 오늘 좀 이례적인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과정을 좀 잘 정리를 한 리포트가 있어서 전해드리고 그다음에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과 좀 더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오전 6시 44분 중국 군용기 2대가 이어도 북서쪽에서 카디즈, 우리 측 방공식별구역으로 진입합니다. 30분 뒤인 오전 7시 14분 카디즈를 빠져나가 자디즈, 일본 측 방공식별구역의 대마도 남쪽을 비행합니다. 다시 30여 분 뒤인 오전 7시 49분 중국 군용기는 카디즈에 재진입했다가 8시 20분에 빠져나갑니다. 오전 8시 33분 중국 군용기가 러시아 군용기 2대와 카디즈 북쪽 외곽에서 합류합니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총 4대는 앞뒤로 편대 비행을 하다 오전 8시 40분에 카디즈에 함께 들어옵니다. 레이더에 군용기가 잡히자 우리 공군은 KF-16과 F-15K 등 전투기를 출격시켰습니다. 순차적으로 모두 18대가 떴습니다. 공군 중앙방공통제소는 카디즈에 무단 진입한 군용기에 대해 지속적으로 무선 경고 방송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오전 9시 1분 러시아 조기경보기 한 대가 또 카디즈로 들어옵니다. 오전 9시 4분 앞서 들어와 있던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4대는 울릉도 남방에서 카디즈를 빠져나갑니다. 5분 뒤 카디즈에 들어와 있던 러시아 조기경보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합니다. 경계 비행 중이던 우리 측 전투기가 러시아 조기경보기에 대해 플레어 10여 발과 기총 80여 발을 경고 사격합니다. 플레어란 적의 미사일을 피하기 위한 섬광탄인데 이번 같은 경우 위협용으로 사용됐습니다. 경고 사격이 시작되자 9시 12분에 카디즈를 빠져나갔던 러시아 조기경보기는 9시 33분부터 다시 독도 영공을 침범합니다. 이때 우리 측 전투기가 다시 플레어 10발과 기총 280여 발을 경고 사격했습니다.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경보기는 4분간 머무르다 다시 나갑니다.
9시 37분 독도 영공을 벗어나 북쪽으로 비행하다 오전 9시 56분 카디즈를 빠져나갔습니다. 합참은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동시에 카디즈에 진입한 것도 우리 전투기가 다른 나라 군용기에 사격을 한 것도 한국전쟁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예,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이 지금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러시아는 공식 입장이 지금 침범을 안 했다는 것인데 대사관 쪽에서는 실수로 한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수일까요? 고의일까요? 그 부분을 참 예단하기는 쉽지 않지만 지금까지 중국 전투기가 늘상 다니던 항로로 아주 예상 가능한 항로로 갔는데 비해서 이번에 러시아 군용기의 항로가 어쩐지 미숙하고 석연치가 않습니다. 예. 아마도 중국과 그 합동 군사 훈련을 하면서 뭔가 적응을 하기 위한 어떤 초도 비행을 한 것이고 그 와중에서 부지불식간에 우리 독도 영공을 통과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추정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실수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는 모양이죠? 아직까지 고의성은 그다지 저는 인정하고 싶지가 않고요. 아무래도 이 지역에서 이제 중국하고 항공의 합동훈련을 한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예. 적응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미숙함이 아닐까 하는 추정은 해보고 러시아가 지금 우리 영공을 굳이 침범할 만한 정치적 동기가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예. 저는 우발적인 사건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건 아무튼 김 의원님의 추정으로 일단 생각은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의 전투기 조종사들의 경고 사격 이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예, 영공을 통과하면은 반드시 교전 수칙에 의해서 적법한 조치를 취하게 돼 있고 예. 군은 그 조치를 정확하게 이행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특히 이 경고와 차단 비행 이런 어떤 경고 사격까지가 차질 없이 이루어짐으로써 우리 독도 수호에 대한 의지를 군이 과시하는 어떤 그 영토 수호의 의지를 충분히 과시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러시아는 과거에 소련 시절이긴 했습니다만 우리 민간 여객기까지 격추시켰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경고 사격이 결코 과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꼭 그렇게 비교해서 얘기할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당연히 이제 이른바 매뉴얼에 의해서 대응한 것 같은데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네. 그러나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있습니다. 예. 이 사격을 했다는 행위 자체는 굉장히 어떤 그 심각한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그 교정 규칙에 의해 적법하게 했다 할지라도 예. 한러 간의 한라인 군사적인 협조 채널이 없는 상황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추후에 이 점은 반드시 보완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제 사격이 아니라 경고 사격이었으니까요. 아무튼. 근데 지금 아무튼 전투기 18대가 떠서 경고 방송을 수차례 하고 그 다음에 안 들으니까 경고 사격이 이루어진 것이고 특히 이 항적을 보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갈 때는 여기서 경고 사격을 1차 해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는 것은 그것이 좀 이상한데요. 물론 아까 김종대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는 그것이 우발적인 가능성 혹은 아직 익숙치 않은 것에 대한 가능성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왜 그 항공기의 그 레이더상으로 자기가 어디 있는지를 모릅니까? 그러니까 그게 옛날 항공기도 아니고 최근의 항공기일 텐데 그걸 모를 리가 없을 것 같고 또 경고 사격식이나 받았으면 더욱더 조심해서 딴 데로 갔어야 되는데 그걸 다시 돌아서 또 들어왔다는 것은 그건 상식적으로는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 예, 저도 이해가 안 가긴 마찬가지입니다만 예.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처음에는 자신의 위치가 어딘지는 분명히 알았으나 바로 아래 동해 우리 독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간과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영공이 아니라고 인식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두 번째는 자신의 위치 식별보다는 그 중국 군용기와 합동작전 여기에 몰입을 하면서
어떤 이 지역이 어떤 분쟁 지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어떤 그 전투기의 지휘기가 있었을 겁니다. 군용기가 뭐 한 대가 우발적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지휘 통제기의 어떤 통제에 따르는 과정에서 어떤 소통의 오류가 있거나 또는 아니면 한번 건드려봐라. 이건 최악의 경우입니다만은 한국의 의지를 한번 시험해보자. 이런 어떤 악의를 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본이 여기 끼어들었습니다. 일부 독도는 자기들 영토고 왜 그 영공에서 한국군이 경무 사격을 했느냐? 이게 좀 양상이 좀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중국, 일본 그리고 주인공인 한국.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긴장감이 덩달아 높아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도 오늘 일부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뭐 한미 합동 군사훈련이 있으니까 그걸 대응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라는 정도는 너무 좁은 생각이 아니냐라는 의견과 함께 이곳이 지금 지정학적으로 훨씬 더 복잡 미묘해졌다는 그런 분석도 나왔는데 동의하십니까? 아니 물론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이렇게 전략 폭격기를 동원하는, 즉 전략 자산이 동원되는 합동훈련을 하기 시작한 것은 제 기억으로는 2016년에 우리나라의 사드 배치가 결정된 직후부터예요. 그러면서 이 인도 태평양 전략, 미국의 어떤 세력 균형 정책에 중러가 군사적으로 연합해서 대응한다 하는 기조가 2016년부터 구체화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최근에 와가지고 제가 눈여겨보는 것은 작년 연말부터 올해 연초에 이르기까지 이번에 문제가 된 독도 상공의 그 아래쪽 바다 쪽에서 한일 간의 군사적 갈등이 이미 있었습니다. 우리 초계함과 우리 그 군함과 일본의 초계기가 레이더 전파를 발사했네 안 했네 해가지고 굉장히 갈등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한일 간에도 군사적인 대치가 일어나고 이번엔 중국 러시아하고도 일어나고 이렇게 다국적인 군사력이 전부 다 이 한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는 거. 여기서 바로 누가 아군이고 적군인지가 모호해지는 지정학적인 갈등, 만인 대 만인의 투쟁 양상으로 이 동해의 정세가 전개되고 있다는 것은 동북아의 새로운 불안정 요인이 출현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좀 정리하겠습니다.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어제에 이어서 국회의원들의 비상장 주식을 조사한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일반인들은 구하기도 어려운 비상장 주식이지만 저희 탐사보도팀이 조사한 결과 국회의원 4명 가운데 1명꼴로 가지고 있습니다. 고위 공직자들이 보유한 비율의 2배에 가깝습니다. 또 소속 정당별로 봐도 한국당, 민주당, 바른미래당 골고루 퍼져 있습니다. 용도도 다양했습니다. 수십억 원에 달하는 벤처 주식이나 수백억 원의 건물을 액면가로 신고할 수 있어서 재산을 적게 보이게 하는 게 대표적입니다. 또 회사 사내이사 자리에 자신의 거래처 임원이나 친분 있는 전직 국회의원을 앉힌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송승환 기자입니다. 벤처기업가 출신의 김병관 의원이 신고한 올해 재산 공개 내역입니다. 비상장 기업인 카카오게임즈의 주식 28만 2,500주를 2,825만 원에 신고했습니다. 한 주를 액면가 100원으로 계산한 겁니다. 하지만 이 주식은 장외시장에서 액면가의 200배가 넘는 2만 2천 원 수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이 보유한 비상장 주식 실제 가치는 60억 원이 넘는 셈입니다. 비상장 주식의 액면가 신고로 실제 가치를 왜곡하는 건 주식만이 아닙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 빌딩입니다. 해당 빌딩 소유주는 김삼화 의원의 가족회사입니다.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이 회사가 보유한 빌딩 2채의 시세는 100억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이 신고한 주식 가치는 액면가인 4억 5천만 원. 서울 역삼동의 또 다른 빌딩입니다. 건물주는 비상장 기업 호전, 강석호 의원이 지분 99%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강 의원은 이 건물을 2015년 71억 원에 샀습니다. 하지만 강 의원이 신고한 재산은 매입가의 절반도 안 되는 28억 원. 이 회사의 등기부 등본입니다. 전직 포스코 중역들의 이름이 임원으로 올라 있습니다. 강 의원은 포스코의 협력업체 3일의 대주주이기도 합니다. 기업과 그 대주주는 엄연히 다른 사람이고요. 개인이 써야 될 자금을 법인을 통해 썼다고 하면 횡령 배임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도 이 회사에서 사내이사로 3년 10개월 동안 월급을 받았습니다. 개인 회사다 보니까 뭐 주총세도 뭐 지분 분포 뭐 이런 것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강 의원은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고 회사 경영에도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대표이사도 아니고 겸직금지라는 거는 현업에 종사할 때 겸직금지지. JTBC 송승환입니다. 네, 국회의원들은 3천만 원 넘는 주식뿐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가질 때에도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여상규 의원은 심사도 받지 않고 자신의 가족회사 감사를 맡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또 가족회사 이름으로 산지에 건물을 짓다가 건축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서울 역삼동의 11층짜리 건물입니다. 건물과 토지의 공시지가만 200억 원이 넘습니다. 이동호차에서 2억 정도 받으려고 할 것 같은데 500억 있을 때요. 건물주는 3M 파트너스. 국회 법사위원장인 여상규 의원 가족이 지분 100%를 소유한 비상장 회사입니다. 1년 매출만 20억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여 의원이 국회에 신고한 이 회사 지분 60%의 가치는 액면가 1억 8천만 원입니다. 특히 여 의원은 이 회사 감사도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법상 국회의원이 다른 일로 돈을 벌 경우 윤리심사 자문위원회로부터 적합성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여 의원은 지난 2012년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적도 있지만 이 절차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여 의원은 취재진에게 실질적으로 회사 일은 한 적도 없고 급여도 받지 않는다며 문제가 된다면 감사직을 그만두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 의원은 자신의 회사를 통해 또 다른 부동산을 개발하다 검찰 수사까지 받고 있습니다. 여상규 의원이 지난 2007년 경매로 낙찰받은 한 임야입니다. 입구는 이렇게 굳게 닫혀 있고 안으로는 컨테이너 박스 한 동과 건물 한 채가 우두커니 세워져 있습니다. 전체 면적은 약 1,200평에 달합니다. 여 의원은 지난 2017년 중순 이 땅을 자신의 가족회사인 3M 파트너스에 5억 9천여만 원에 팔아넘겼습니다. 그런데 해당 땅에 건물을 지으면서 지자체로부터 고발을 당한 겁니다. 군청에 신고하지 않은 컨테이너 건물을 세우고 허가 없이 자갈과 잔디밭을 깔았다는 겁니다. 저쪽에서 지었던 그 계획과는 다르게 건축물이 지어져 있었기 때문에 산지관리법하고 건축법 병합해서 제가 고발을 했어요. 애초 사건은 여 의원 지역구에 있는 경남 하동경찰서가 맡았습니다. 경찰은 현장도 가보지 않고 지난 3월 여 의원을 무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최근 수원지검 여주지청이 인허가 관련 공무원들을 소환하는 등 사건을 다시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 의원은 나중에 그 땅에 과수원을 운영할 목적이었다며 이를 맡은 건축사의 착오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내년 7월에 일본 도쿄에서 올림픽이 열리죠. 그런데 방사능 공포가 여전한 상황에서 과연 여는 게 맞냐 하는 주장도 나옵니다. 일본 내부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네, 오늘 이 기사도 많이 퍼졌습니다. 네. 일본인이 도쿄 여러 지점에서 방사능을 측정한 결과를 공개했는데 한 공원 흙에서 출입 제한 수준이 나왔다는 겁니다. 심각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를 접한 우리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IOC가 취소 결정 못하냐 이런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IOC가 도쿄올림픽 개최를 취소할 수 있습니까? 어떤가요? 네, 저희가 알아보니까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네. IOC 헌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개최 도시가 의무를 안 지키면 IOC는 언제라도 올림픽 개최 권한을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개최하는 쪽에서는 올림픽 참가자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경기하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컨대 경기장 주변에서 방사능 수치가 너무 위험한 수준으로 나온 게 확인이 된다면 IOC가 철회 결정을 내리는 것도 규정상 가능한 일입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현장을 점검하는 절차가 우선 있습니다. 대회 직전까지 IOC 조정위원회가 계속 경기장, 훈련장 등 시설을 점검합니다. 여기서 방사능에 관한 심각한 위험이 확인이 되면 IOC 차원의 조치가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하는 IOC 총회에 안건을 올리는 절차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각 나라 올림픽위원회가 IOC에 이 방사능 문제가 있는데 도쿄올림픽 진짜 괜찮냐? 한번 회의를 해보자라고 안건을 제안하는 겁니다. 내년 올림픽 개막 이틀 전에 정기총회가 예정돼 있고 그 전에 임시총회도 개최하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네.
절차적으로는 그런데 실제로 실현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과거 사례를 좀 짚어보면요. 전쟁이 원인이 된 것 말고는 이 올림픽 개최 자체가 취소된 적은 없습니다. 네. 지카 바이러스 퍼졌던 이 과거 16년 브라질 리우 올림픽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IOC는 개최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실제 예정대로 열렸습니다. 다만 개최 전까지 IOC와 WHO는 실제 감염 우려가 크지 않다 이런 검증과 해명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도쿄올림픽 취소까지 실제 논의가 이뤄질지 여부는 지금 일본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가 이것에 달려있다고 봐야 합니다. 일본은 안전하다 이렇게 주장을 해오고 있지만 일본 국내외에서는 이를 믿지 않는 분위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츠 IOC 조정위원장도 지난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도쿄가 방사능 문제에 대한 질문에 답을 준비하지 않으면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면 되돌리기 힘들다 이렇게 경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IOC의 지금 입장이 어떤지도 파악을 해봤다면서요? 네, 저희 팀이 IOC 측에 직접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 질문을 보냈고 오늘 답변을 받아봤습니다. 우리는 도쿄와 그 주변 지역 방사능 수치가 안전한 수준이라는 확답을 받았다. 그리고 도쿄 조직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상황을 업데이트해주고 있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는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를 토대로 IOC도 문제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도쿄 올림픽까지 1년이 남았습니다. 일본이 국제사회를 설득할 수 있는 투명한 데이터를 더 제시하지 않으면 도쿄올림픽 취소 요구는 계속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네, 열죠. 네, 첫 키워드는 파출소와 경찰서로 잡았습니다. 예, 파출소는 요즘 안 쓰는 말이긴 하죠. 예, 거즘 지구대로 많이 통합된 곳이 있는데 예. 아직도 작은 지구에서는 파출소가 있긴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아무튼 이거 어떤 얘기입니까? A를 피하려다 B를 만난다. 즉 파출소를 피하려다 경찰서를 만났다라는 의미로 인용이 됐는데요. 예. 오늘 국회에서 나왔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다시 가동이 됐는데 제1소위원장 문제를 두고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당의 장제원 의원은 내가 맡아야 된다라고 했지만 홍영표 정개특위위원장은 일방적인 주장이다라고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얘기했는데요. 예. 이에 대해서 장 의원이 바로 이 인용을 사용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제가 무섭습니까? 김태원 의원도 있고요. 김진태 의원도 있고요. 오늘 보니까 민경호 의원 옆에 계시고 파출소 피하려다가 경찰서 만나지 말기 바랍니다. 예, 보통 저런 비유를 사용할 때는 특정 차량을 비유하곤 했는데 약간 격이 있는 자리에서는 파출소와 경찰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처음 들어보는 얘기긴 합니다. 예, 저도 그래서 찾아봤더니 일부 정치인들이 과거에 쓴 적이 조금씩 있었습니다. 예. 장 의원은 어차피 일소위원장은 우리 것, 즉 한국당 것이라면서 한국당에서 누군가 맡는다면 앞서 언급한 다른 의원들보다 내가 맡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냐라고 주장한 겁니다. 예, 일소위원장이 어차피 한국당 것인지 아닌지는 또 민주당 의견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일단 과연 장 의원이 앞서 언급한 예를 들어 김태흠 의원이나 민경욱 의원보다 낫냐라고 제가 지금 현재 일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의 김종민 의원에게 물어봤더니 김종민 의원은 일부 설득력 있는 얘기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당의 문제다. 즉 당이 개혁 의지가 있느냐가 문제라고 했습니다. 예. 어떤 의원보다는 사실 한국당이 제1소위원장을 맡게 되면 선거법 개정안에 좀 더디게 대응하면서 법 개정안이 늦어질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예. 일소위에서는 선거법 개정안의 핵심인 연동형 비례제 문제를 다루는데 아무래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만일 한국당이 맡게 되면 그래서 소위에서 별 진척이 없게 된다면 그냥 전체 회의에서 의결하면 된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를 보죠. 두 번째 키워드는 눈물로 호소했지만으로 잡았습니다. 예. 누구 얘기입니까? 한국당의 김성태 의원 얘기인데요. 김성태 의원이 오늘 남부지검 앞에서 이렇게 피켓 시위를 했습니다. 피의 사실을 공표한 정치검사를 즉각 수사하라고 했고요. 김 의원은 어제 남부지검에서 딸 KT의 취업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는데 이게 정치공학적이다라고 남부지검 앞에서 반발한 겁니다. 이 반발하는 와중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상당히 분노에 찬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예. 김 의원이 이렇게 남부지검 앞에서 한 것은 남부지검에서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것도 있지만 특별한 또 인연이 있습니다. 김 의원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정두원 의원이 피를 토하며 억울한 심정을 드러냈던 저축은행 사건의 수사단장이 바로 건익한 남부지검장입니다. 예, 즉 당시에 이제 정두원 전 의원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으로 받았는데요. 정두원 전 의원 사건이 무죄 판결이 난 것처럼 해당 검사장이 이번 사건도 무리하게 기소하는 것이다. 즉 자신은 무죄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예, 그 사실관계는 맞는 건가요? 일단 검찰에서는 사실관계가 틀렸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시 사건을 권익환 검사장이 맡은 게 아니다고 검찰에서 밝혔고요. 아, 그런가요? 예.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저축은행 비리 사건은 정두원 전 의원이 처음 언급된 것은 2011년 6월 29일 당시 한 언론의 단독 기사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검찰에서 정두원 전 의원도 수사하고 있다라고 나왔었는데요. 그런데 앞서 언급한 권익환 검사장은 그보다 한 5달 빠른 2012년 1월에 청와대 민정이비서관으로 옮겨갔습니다. 예. 당시 1기 합수단장인 건 맞지만 정두원 전 의원을 수사한 것은 2기 합수단장이 했던 겁니다. 예. 즉 사람이 좀 틀렸습니다. 오늘 김성태 의원이 울먹이면서 상당히 억울하다라고 얘기했지만 일단 저 부분에 대해서는 번지수가 좀 달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를 열어보죠. 마지막 키워드는 존경하는 의원님께로 잡았습니다. 의원들끼리 하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의원들끼리 하는 얘기 중에 가장 믿음이 안 가는 표현. 예. 예. 서로 존경한다고 일단 수식어로 무조건 붙이고 보는데요. 예. 오늘 수감 중인 최경환 전 의원이 한국당 모든 의원에게 저 문구로 시작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예. 내용을 잠깐 보면 존경하는 누구누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최경환입니다로 시작이 되는데요. 예. 잠시 내용 중에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본인 책임이라고 얘기하면서 당이 미래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된다면 저에게 침을 뱉어 주십시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그래서 혹시 최근에 보수 통합 움직임을 두고 뭔가 본인의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아닌가라고 편지 넉 장짜리 편지를 끝까지 다 읽어봤는데 그 부분은 별로 없고 뒷부분은 본인 얘기가 많았습니다. 뒤에서는 바로 나온 건 최경환 전 의원은 국정원 특활비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요. 그 돈을 사적으로는 한 푼도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돼 있고요. 좀 더 가보면 정치보복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꼭 제도 개선, 즉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에 나서달라고 했습니다. 즉 자신이 받은 돈은 뇌물이 아니고 국정원 특활비를 그냥 쓰라고 국정원에서 줬기 때문에 대가 없이 받았다는 기존의 일관된 주장을 되풀이한 겁니다. 그런데 최경환 전 의원의 혐의는 최근 대법원에서 1억 원을 뇌물로 받았다 해서 5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최 전 의원은 사실 종종 동료 모든 의원들에게 편지를 쓰곤 합니다. 앞서 있는 존경하는 의원님께로 편지를 쓰는데요. 2017년에는 당시 이제 이 수사가 처음 시작될 때 동료 의원들에게 특활비 뇌물을 받은 적은 없다라고 3천자 장문의 편지를 보내고 동료 의원들에게 나를 좀 막아달라는 취지로 보냈는데 전혀 동료 의원들이 막아주지 않았고요. 그래서 나중에 구속이 됐고 이보다 앞선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의결될 때는 의결 전에 모든 의원에게 탄핵을 막아야 된다라고 장문의 편지를 썼지만 당시에도 예상보다 높은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바 있습니다. 보내는 편지마다 잘 통하진 않았군요. 존경만 하고만 경우가 됐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내일도 더울 거란 예보입니다. 서울의 최고 기온 32도, 대구 35도, 강릉은 34도까지 오르고 오늘 밤 열대야가 나타나는 지역도 많겠습니다. 전국이 흐린 가운데 중부와 경상 내륙 지역엔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